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개념학습 8강 춘향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문 바로 내려가 보시면 사령과 관노가 뒤섞여 춘향 집 앞에 당도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사령이나 관노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 자체가 대부분의 학교 내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낯설게 보일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춘향전의 줄거리를 아신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춘향이 이몽룡과 이별한 후에 변사또의 그 수청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관가에 끌려가게 되기 직전 그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령은 보시면 지방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관노는 관가에 속해 있던 노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들에 의해서 이제 관청으로 끌려가게 될 상황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춘향이는 주야로 도련님만 생각하여 우는데 애절한 사랑이 느껴지고요. 이 슬픈 상황에서 혼자 지내는 춘향이는 무슨 말을 할까 보시면, 청승이 들어 자연히 슬픈 목소리가 되었으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상할소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 아니 상할소냐 라는 말 잘 보시면은요, 춘향의 모습을 보거나 또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면 다들 마음이 아플 것이다 라고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서술자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 이 소설은 작가가 물론 지었죠. 작가가 지었는데 그것을 서술자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인물을 생성을 해서 그 서술자가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방식이 기본적인 모든 소설의 어떤 그 형식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표시한 대로 이 서술자가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자기 생각을 드러내겠어요? 안 드러내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 읽었던 구절에서는 드러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막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을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서술자의 개입이나, 조금만 내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 같은 경우는 특히 춘향전에서 많이 드러나요. 왜 춘향전에서 많이 드러날까? 왜냐하면은 이 소설은 그냥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지어볼까 하고 딱 떠올려서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아주 옛날에 정말 뭐 삼국시대나 혹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설화라고 하고, 그 설화를 바탕으로 먼저 판소리를 만들었어요. 우리한테는 판소리보다 소설이 익숙하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으로 판소리를 구성한다,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판소리가 만들어질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대부분 서민들은 글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말로 들려주는 판소리와 글로 써서 보여주는 소설 중에 어떤 게 더 잘 팔릴까? 당연히 판소리겠죠.
그러니까 판소리가 먼저 발달을 했고, 그 판소리가 워낙 재밌다 보니까,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서민들이나 또는 뭐 서민이 아닌 양반이더라도 누군가가 이 판소리 사설인 춘향가예요. 춘향가의 내용을 소설로 만들어서 춘향전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 판소리 이후에 소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그것을 고전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조선시대와 지금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되게 많아. 복장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거야.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차이는 바로 신분 구조의 개념이에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누구는 양반, 누구는 농부, 농민, 그러니까 평민, 그리고 누구는 뭐 천민,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지. 이 되게 불합리한 그런 내용인데 옛날엔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신분이라는 게 없어졌는지, 그러한 어떤 아주 커다란 사회의 변화가 언제 생겼는지 아시나요? 언제냐면은 바로 갑오개혁 때입니다. 네, 참고로 그 갑오개혁은 1894년에 이루어졌고, 그때 우리나라는 신분제도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장이라든지, 특히 뭐 머리를 상투를 트네 마네, 이제는 머리 다 자르라라, 뭐 이런 큰 변화가 그때 생기고, 이 고전소설이라는 건 이 갑오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창작된 소설들을 고전소설이라고 해요. 그럼 갑오개혁 이후에는 뭐라고 부르냐? 갑오개혁 이후에는 신소설이라고 부르는데, 신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날의 그냥 현대소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지만, 왜냐면 고전소설의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서양식 어떤 새로운 소설 창작법을 적용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고전소설하고 비슷한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서양식 새로운 소설, 그래서 신소설이라고 합니다. 춘향전 같은 경우도 이 설화에서 판소리, 고전, 신소설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춘향전은 바로 고전소설에 해당하는 거지. 네. 이 고전소설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또 왜냐면 고전소설은 우리가 뭐 내신 때문이든 아니면 전래동화 같은 거를 보면서든 이렇게 자주 스토리라도 다 알고 있는 게 많은데, 그 고전소설에는 일반적인 틀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선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착한 놈과 나쁜 놈, 그런 구분이 좀 뚜렷하고, 또 착한 놈이 알고 보니 나쁜 놈이었다, 이런 어떤 반전이 잘 안 드러나죠. 거의 많이 안 드러나서 착한 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역할을 하고, 나쁜 인물은 끝까지 나빠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나쁜 놈들 벌 받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 이러면서 작품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고전소설의 틀이 있고, 이 춘향전도 그런 그 고전소설의 틀이 거의 뭐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소설에 대한 특성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춘향전에 대해서도 그것과 관련하여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는 여기 시가 나오는데, 소설인데 갑자기 시가 왜 나올까? 왜 나오냐면, 소설만 쭉 써놔도 되는데, 근데 사이사이에 이렇게 시가 들어가면은 뭐 단조롭지 않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화자의 감정을 뭐랄까 단순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를 통해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그 효과적인, 상대에게 인상 깊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의 내용은 갈까보다 갈까보다라는 건 님을 따라갈 걸 그랬어, 이런 후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바람도 쉬어 넘고 날진, 수진, 해동청, 보라매가 다 쉬어 넘는 높은 고개에서라도 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발벗고 쉬지 않고 갈 거야.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도 힘들어서 쉬면서 넘어간다는 높은 고개에서 님이 날 부르더라도 나는 님을 따라갈 거야. 쉬지 않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임에 대한, 그러니까 이몽룡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시로 표현한 덕분에 더 감정 전달이 잘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렇게 서럽게 올 때 사령등이, 그러니까 춘향이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들도 목석이 아니거든. 아니니까 어찌 감동하지 않겠느냐. 감동을 했다는 거지.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도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막 깜짝 이벤트 해줬을 때 너무너무 좋은 그 감정도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좁은 의미고요. 여기서의 넓은 의미의 감동은 뭐냐면 감정이 움직였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감정할 때 감, 움직일 동.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느꼈다. 슬프지 않았던 사람이 슬퍼졌다는 거. 그게 바로 감동인 거죠. 감정의 움직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중략 이후에는 저 계집은 무엇인고 라는 건 어사또가 춘향을 모르는 척 하는 상황이에요. 어사또는 써줄게요. 어사또는 쉽게 말하면 암행어사. 암행어사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이는 이몽룡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몽룡이 춘향을 알면서도 저 계집은 무엇인고 라면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춘향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형리가 기생의 딸인데 관청에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무슨 죄냐라고 했더니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사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든 춘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내용적인 거는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 수절이 정절이라 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비슷한 그 절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쓰면서 언어 유희가 성립이 돼요. 언어 유희는 말을 재미있게 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이다 이건데 물론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니 이 부분이 뭐가 재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재미없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근데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흥미롭게 여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에 대해서 수절이 정절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어 유희가 성립된다.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사또가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 포악했으니 살기를 바랄 소냐 살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야.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내 수청 들어주면 살려줄게 이런 의미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랬더니 춘향이가 본관사또는 벼슬이 낮은 거라서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암행어사는 높은 벼슬이니까 좋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막혀 하면서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 관장은 벼슬 아치들을 말하고 명관은 훌륭한 벼슬 아치라는 뜻이야. 수청을 강요했던 본관사또, 변사또도 명관이고 그 다음에 또 내 수청도 안 될 거냐 라고 물어보는 암행어사도 명관이래. 어때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부분은 명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명관이로구나 이렇게 반대로 말하는 그 춘향의 반어적 표현이 드러나고 이 수청에 대한 어떤 그 아주 단호한 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몽룡이 그러면 내 수청도 거역할 거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바로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뭐냐면은 자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이몽룡이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은 춘향을 한 번 더 떠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본관사또 말고 암행어사의 수청 요구도 거절하는지, 정말 마음속으로 이몽룡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춘향이가 한 대답인 싫어 안 해 라는 그 대답은 굉장히 좋은 대답인 거지. 네, 사실 여기서 만약에 춘향이가 뭐 알겠다고 이렇게 허락을 했으면 소설이 제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몽룡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뭐 앞에서 나왔었던 저 계집은 무엇인고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춘향이 또 이런 말을 하는데,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자, 여기서 바위나 푸른 나무, 청송녹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주변의 변화가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자연물들이거든. 그래서 춘향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되고, 바람이 흔들거릴 수 있게끔 어떤 그 작용을 하는, 아니죠, 미안합니다, 바위가 흔들리게 작용하는 자연물인 바람이라든지, 또는 나무가 푸름을 유지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연물인 눈, 이것들, 지금 선생님이 세모친 이 두 가지는 다 시련과 고난, 그러니까 바위와 나무가 춘향이라면 바람과 눈은 춘향의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에 대해서 춘향은 변하지 않게, 그런 일이 있은들 변하리까 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그런 자연물들을 통해 자신의 지조를 드러내고 있고, 그 이몽룡 입장에서는 암행어사인 거를 숨겼는데도 이렇게 대답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겠죠. 와, 춘향이가 정말 나를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춘향이가 죽을 각오를 해요.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지 보아라. 나 죽는 줄 모르시는가. 그러니까 이몽룡인지 모르는 거야, 눈앞에 있는 그 암행어사가. 그랬더니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하니까 이제 자기 남편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딱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춘향이는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아 너무 좋아, 완전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을이 들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화춘풍이 날 살린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써요. 자, 가을이 돼서 떨어진다는 게 뭐야? 이것은 그 어떤 춘향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 쉽게 말하면 본관사또가 수청을 요구했던 그 상황들을 말하는 거고, 이화춘풍은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도 지나서 봄이 되면 백꽃이 핀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봄 하면 사실 벚꽃밖에 모르겠지만 백꽃이라는 것도 핍니다. 그래서 그 백꽃을 의미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이몽룡 할 때 이자가 요 한자 이화 할 때의 이랑 똑같아요. 이 씨들은 다 이 한자를 써요. 그래서 이화춘풍은 봄바람이라는 뜻도, 봄의 백꽃과 바람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몽룡이라는 의미도 중의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느끼지만 춘향이가 참 그 한자를 글 공부를, 그쵸? 그 당시에 글 공부를 많이 한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 지우겠습니다. 그 뒤로 춘향은 뭐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얘기 나오고, 남원을 떠나면서, 자기의 고향 남원을 떠나면서 이런 시를 읊어요. 시라기보다는 혼자서 읊조리는 어떤 혼잣말, 이렇게 하는데 작별을 고하 한양으로 떠난 뒤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남원을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는 높은 벼슬, 그러니까 그 임금이 크게 칭찬하며 높은 벼슬을 바로 그냥 이몽룡에게 주고 춘향은 정렬 부인에 봉해진다. 여기서 정렬 부인이라는 게 그 뭐 어떤 벼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월급이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명예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건 춘향은 기생의 딸이죠. 일반적으로는 기생으로 여겨지고 기생이라는 건 신분이 매우 낮아요. 근데 이 정렬 부인의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는 건 춘향이 신분을 상승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따라서 정렬 부인이라는 그런 어떤 명예가 있으니 양반 가문의 아들이었던 이몽룡과 결혼을 해서 정식 부인이 될 수 있었겠죠. 네, 그런 그 이면적인 요소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대부분 이 판소리는 물론 양반들도 춘향가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지만 대부분은 서민들이 들었어. 그 서민들은 다들 신분이 높진 않았겠죠. 근데 높아지고 싶었겠죠. 그런 어떤 욕구가 이렇게 결말에 춘향의 신분 상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도 높은 벼슬을 했지만 또 뛰어난 자식들을 얻어서 그 뒤로도 쭉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춘향전 수록된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수록된 부분이 한 반 정도는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는 뒷부분이고 한 반 정도는 거의 다루지 않는 부분이죠.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핵심 정리 부분도 잘 읽어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전체 줄거리를 꼼꼼하게 읽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겠는 거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선생님이 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우선은 1번을 먼저 볼게요. 앞에서 언급했던 고전소설이라는 갈래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춘향전 같은 경우는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말 한마디를 해도 한마디가 아니라 말을 할 때에도 좀 이렇게 운율이 느껴질만 하게 그 박자가 있는 그런 느낌의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이사이에 서술자의 개입이 빈번하게 드러난다든지 이 서술자의 개입은 그 판소리에서 노래하는 사람을 창자라고 해요. 창자가 관객들에게 했던 말이 소설의 형식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드러나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답이 되는 것은 몇 번이냐? 5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향유계층이 양반층으로 확대되면서 맞고요. 양반의 말투가 주로 나타난다고 보기 힘들어요. 나타는 나요. 사이사이에 한자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는 것은 양반층이 이 춘향과 춘향전을 향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거고 또 무엇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을 서술한다는 건 자기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서술자의 개입 없이 사건을 서술한다는 건데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으시겠죠? 자, 나머지 것들은 갈래상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으로는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니은과 같은 서술 방식이 사용되는 것은 자, 여기서 니은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분 사람이 목석이 아니거든 어찌 감동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부분이죠. 네, 1번에서 5번 사이에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3번을 볼게요. 심청이 부친 붙들고 아버지 이 일은 남의 탓이 아니오니 그리 마옵소서. 아마도 그 공양리 300석에 이렇게 팔려가기 직전의 상황인가 봐. 그리고 서로 붙들고 뒹굴며 통곡한다. 뭐 슬퍼했겠죠. 도화동의 남녀노소 네 아니 슬퍼하랴. 이 부분을 보시면 도화동 사람들이 모두들
슬퍼했다라고 전달하는 거랑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누가 슬퍼하지 않겠어? 라는 거는 도화동 남녀노소는 누구나 슬퍼할 것만 같았다 라는 건데, 그런 생각을 누가 지금 하냐면 서술자가 한 거예요. 서술자가 자기 생각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3번이고 나머지 것들에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뒤로 내려가서 이 춘향전을 기반으로 해서 작가의 상상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 꽤 많아요. 뭐 좀 유명한 거는 이제 추천사가 거의 뭐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도 뭐 춘향 유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 수정가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기 편하게 수정가만 따로 복사를 좀 했습니다. 가나의 내용, 그러니까 춘향전의 내용을 참고해서 다의 기억에서 미음을 해석한 것이에요. 자, 답을 빠르게 한번 보면은 5번이에요. 미음, 받들어야만 하는 존재인 본관 사또를 의미한다 라고 했는데, 미음을 보시면 문맥을 좀 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은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여기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몽룡과 춘향이 이별을 한 상태, 그러니까 몽룡이 한양으로 저기 떠난 상태인가 봐요. 그때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는 춘향의 어깨일 건데,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말리 같은 물살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자, 이 부분에서는 산신령에게라도 빌어서 몽룡이를 빨리 만나고 싶은, 아니면 재회하고 싶은 그런 춘향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 그러면 산신령은 뭐가 되냐면 춘향의 어떤 슬픔을 호소하고 이것이 해소되도록 애원할 그런 어떤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가 더 맞겠죠. 본관사또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이 작품을 잘 이해를 못한 경우에는 받드는 존재니까 맞겠거니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머지 것들도 올바른 해석이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작품에 대한, 수정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